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1급 이론에서요, 유형자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난 시간에는 여기 유형자산의 그 개념이 하고, 그다음에 유형자산의 인식, 그래서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 원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그 항목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셨었어요. 교재로는 33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일괄 취득과 무상 취득 여기까지 해드렸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는 이렇게 봐야겠죠. 지금 여기 지난 시간에 일괄 취득과 무상 취득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세무 1급 과정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중에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까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요거를 용어를 알아두셔야지 돼요. 감가상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부터는 유형자산이 사용되면서 유형자산을 사용, 보통 유형자산의 목적이 사용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형자산을 취득 과정이 끝나고 사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유형자산의 가격은 값어치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감가라고 불러요. 근데 그 감가, 가격이 떨어지는 그 금액을 우리가 일정한 방법으로 1년 동안 얼마가 떨어지는지 그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상각, 그걸 비용으로 처리한다 해서 감가상각비라고 부르는데, 일단 여기 감가상각이라는 용어, 감가상각이라는 용어를 알아두셔야지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이란 유형자산을 감가상각 대상금액, 또 여러분 요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란 용어가 뭘 뜻하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참고삼아 얘기해 드릴게요.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는 것은 지금 취득 원가에서 그다음에 잔존 가치, 이거 뺀 용어를 갖다가 부르는 용어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얘를 우리가 감가상각 대상 금액 이러는데, 이 말뜻은 뭐냐면 얘를 사용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지금 감가상각 대상 금액 이거 한도에서만 떨어져요.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취득원가가 500만원짜리 차량 운반권을 샀어요. 근데 예상하기로 잔존가치가 10% 또는 50만원이라고 이렇게 뺀다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얼마가 되죠? 450만원이 돼요. 근데 얘 내용연수가 5년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얘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잔존가치 뺀 금액 있잖아요. 나누기 몇 년? 5년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이렇게 5년 이렇게 해주게 되면 매년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됩니까? 90만원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90만원씩 가격이 떨어진다는 의미이니 5년 동안 다 탔다고 가정했을 때 맥시멈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5년이니까 450만원 되겠죠? 그죠? 그럼 감가상각비로 감가상각 할 수 있는 맥시멈 금액이 얼마예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450만원이에요. 왜요? 잔존가치라는 의미가 얘 이때까지 5년 타고서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는 거예요.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럼 500만원짜리가 5년 동안 가격이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얼마까지밖에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450만원밖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얘는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으니까 50만원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는 게 뭐냐고 또 물어보면 머릿속에 이제 느낌표, 물음표 막 뜨면서 이게 뭐 감가상각 뭐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구분을 잘 못한단 말이지. 용어 다른 용어죠. 자, 취득가액 알아요. 그죠? 감가상각 누계액 알아요. 감가상각비 알아요. 그럼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뭐예요? 물어보면 저 모르는 거야. 취득원가에서 뭘 뺀 거다? 잔존가치 뺀 것을 뭐라고 부른다? 감가대상 금액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감가상각을 했을 때 이 금액 이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잔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이거 팔 수 있는. 근데 요즘 트렌드는
정액법으로도 그렇고 재무회계에서도 잔존 가치가 없는 것을 주로 많이 선택해서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배우시게 될 법인세법에서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했을 때 잔존 가치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영어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으시냐면은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걸쳐 여기 요 용어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 요게 뭐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봐요. 얘가 지금 뭐 설명하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제가 네모친 거. 감가상각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요 용어가 바로 감가상각비라는 기정을 설명하는 말이라는 뜻을 알아들으셔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혹시 이것도 궁금해서 뭐 물어봐도 그럴 테니까 잠깐 물어보고 바로 제가 답을 할게요. 감가상각을 왜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을 하는 이유. 여기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걸 갖다가 그냥 말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아, 그래서 감가상각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게 될 텐데, 감가상각을 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 취득원가 예를 들어서 얼마라 그랬습니까? 제가 여기 5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취득원가를 만약에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 유형자산으로 쓰지 않고요, 그냥 차량 유지비라고 쓰면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비용으로 그냥 쓰자고요. 지금 여기 취득원가를 갖다가 이거 왜 이래?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자산으로 쓰지 않고요, 이를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다 써버리게 되면 지금 500만원짜리 샀는데 올해 비용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500만원 다 들어가게 되면 그 해에 지금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용이 높아졌으니 이익은 감소하겠죠. 그죠? 자, 비용으로 쓴다는 것은 보통 그 비용이 그 해에 발생해서 그 해에 다 없어지는 경우 대부분 그렇게 쓰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얘는 500만원짜리 샀는데 몇 년을 사용할 수 있어? 5년을 사용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얘를 갖다가 샀을 때 전액을 다 비용 처리하지 말고 얘를 갖다가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나누어서 5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반영해서 그 당기순이익이 순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분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있는 것들은 그 해 사용하는 횟수만큼 비용들을 나눠서 쪼개서, 어차피 비용 있는 건 알겠어. 어차피 그 차 사갖고 오래 쓰고 나면 버려야 되잖아요. 바꾸든지. 비용 될 건 아는데 한 해에 그냥 몽창 몰아놓고 감가상각하지 말고 비용 처리하지 말고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체계적이라는 말은 우리 감가상각하는 방법 배우셨죠? 정액법이라든지 정률법이라든지 연수학계법, 그다음에 생산장 비례법을 주로 많이 배웠는데, 그런 합리적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당기순이익에 더 영향이 합리적으로 반영이 될 테니까. 이 말 뜻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는 이유는 당해 다 비용 처리도 되는데 얘 5년 동안 사용할 거니까 합리적으로 나누어서 비용 처리해서 그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자, 그런 개념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냥 읽어만 놨었지 이게 그런 뜻인지는 생각을 잘 안 해보시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세무 7과정이라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더 해드렸습니다. 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 차감해서 구한다. 여기 지금 설명한 게 이렇게 말로 설명한 거 정리하는 것보다 이게 더 훨씬 보기 편하죠? 제가 대신해 드렸으니까. 자, 감가의 요인에는 사용하거나 또는 시간이 경과한 것에 의한 물리적인 진부와 또는 부적응, 기능적 원인, 하여튼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사용하다 보면. 근데 우리도 사용하다 보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나? 사람도? 가격이 더 올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없나? 그죠?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감가상각의 기본 요소, 이것도 다 배우셨던 건데 제가 간단하게 꼭 알아셔야 될 것만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감가상각의 기본 요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려면
우리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는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하나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정액법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 얘기하는 말뜻 자체가 이 세 가지를 사용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뜻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정액법은 여기 보여주신 대로 취득원가 여기 사용했죠. 잔존가치 여기 사용했죠. 내용연수 여기 사용했죠. 그래서 정액법인 경우 감가상각의 3요소인 이 세 가지를 사용해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정률법을 볼까요? 정률법은 어떻게 계산하라고 나와 있어요? 화질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화질이 교재 봐야지 뭐 어떻게 교재 보면서 이렇게 봐요. 그냥 설명을 이렇게 놓고 여기 내용은 내가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 이거. 여하튼 설명하고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정률법을 보시게 되면 정률법은 여러분 미삼각 잔액에다가 정률, 삼각률을 곱하세요라고 요 공식이 제대로 대부분 나온단 말이죠. 정률법 여기다 써볼게요. 제가 정률법을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는 여기 미삼각 잔액 곱하기 정률 또는 삼각률 이걸 곱해서 계산하세요 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배운 적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미삼각 잔액이란 말도 있고 정률이라는 삼각률이라는 용어는 있는데 감가상각할 때 감가상각이 3요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여기 취득원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잔존가치 어디 들어가 있어요? 내용연수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없잖아. 그럼 뻥 아니야 이거.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저기 혹시 정률법 계산하는 거 제가 다시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해줘? 큰일 났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지금 아까 그 취득원가 500만원짜리 있었잖아요.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 500만원짜리인데 얘를 갖다가 정률법으로 삼각하래요. 정률법으로 삼각하고 그 다음에 삼각률은 40%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차를 갖다가 산 해가 2021년이었다고 한다면 2021년 1월 1일날 샀어요. 12월 31일이 되면 감가상각비 계산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미삼각 잔액은 차량을 처음 취득했을 때 처음 취득한 취득가액이 한 번도 상각 안 했잖아요. 그래서 취득가액 자체가 미삼각 잔액이에요. 그러면 그 금액은 얼마? 500만원. 상각률 얼마라고 가르쳐줬어요? 40%라고 이렇게 가르쳐줬잖아요. 정률법은 상각하는 비율이 매년 똑같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50% 하면 첫 번째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계산이 돼요? 200만원 계산되죠. 그러면 2022년 12월 31일 날 그 다음에 상각을 또 한 번 더 한다면 미상각 잔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두 번째 해에는 500만원에서 상각했잖아요. 상각했으니까 남아있는 금액이 지금 얼마예요? 300이죠. 이해가 미상각 잔액이에요. 300에다가 정률은 지금 몇 퍼센트 주기로 했어요? 얘는 매년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률법이니까.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계산돼요? 이때는 120만원 이렇게 계산이 돼요. 하던 거 세 번째까지 해볼게요. 2023년 12월 31일 날 세 번째 해 미상각 잔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80만원이 이렇게 되겠죠. 상각률은 몇 퍼센트? 40% 똑같아야 될 것이고, 그럼 감가상각비는 얼마로 계산돼요? 72만원 이렇게 계산되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정률법이에요. 그런데 이 감가상각의 3요소가 여기서 어디에서 사용되냔 말이에요. 얘가 사용되어야지만이 우리가 감가상각을 제대로 했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정률법은 여러분들이 이론상에서
이 정률법을 잘 이해를 하고 알고 계셔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률법은요, 공식이 미삼각전액 곱하기 정률, 삼각률 이렇게 딱 기억하고 계셔야지 돼요. 미삼각전액은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거 이제 아셨죠? 미삼각전액. 그렇다면 정률은 어떻게 제가 40%라고 이렇게 했을까? 시험 문제에서 여기 정률이라든지 삼각률은 항상 가르쳐주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원인이 지금 이 삼각률 계산하는 공식 때문에 그래요. 삼각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1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하고 여기 내용연수 여기 몇 년이라 그랬어요? 5년이라 그랬죠? 5에다가 그다음에 밑에는 취득가액이에요. 취득가액은 얼마라 그랬어요? 500만원 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보편적으로 취득원가액 5%라고 주어진단 말이에요. 취득가액이 몇 퍼센트? 취득가액의 미니멈 5% 하면은 5, 25, 25만원 되겠죠? 그러면 여기 얘가 내용연수 그죠? 밑에는 취득가액 그 다음에 위에는 여기는 잔존가치 이렇게 쓰죠. 세 개 다 사용됐잖아요. 요 세 가지 감가상각의 3요소가 뭐 할 때 다 사용된 거예요? 정률이라는 이 퍼센테이지 계산할 때 여기서 다 사용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면서 이거 계산한 적 있어요 없어요? 나 이거 계산할지도 몰라. 공학용 계산기를 줘도 못 계산해. 이거는 우리는 이런 거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사용만 하면 됐지. 그래서 정률을 구할 때 감가상각의 3요소가 다 사용이 됐으므로 여기 계산할 때 벌써 요거는 다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률을 계산할 때 여기 분자가 만약에 0이라면 잔존가치가 없다고 제로라고 한다면 이 공식이 성립하겠어요? 성립 안 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뭐는 줘야 돼? 잔존가치 취득원가에 몇 퍼센트? 5%를 적용한다. 이 공식이 성립하기 위해서 최소한 5%를 줘야 되는 것 때문에 5%를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 계산하세요. 그랬더니 미삼각전액 이제 500만 원인가 알았어. 취득가액 자체가. 그래서 500만 원 알지. 근데 문제에서 여기 잔존가치 취득가액의 5%예요 했더니만 25만 원 이것도 계산할 줄 안다고. 여기 500만 원에서 잔존가치 5% 25만 원 딱 빼고 나머지 금액 475만 원에다가 정률 40% 곱하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는 거 이거. 그럼 왜 그럼 보기를 줘요? 그래야지 여러분 헷갈리고 틀릴 거지예요. 그죠? 저기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에는 잔존가치 계산한다 안 한다. 요것만 딱 기억하셔야 돼요. 미삼각잔액 곱하기 뭐만 정률. 근데 여러분들한테 잔존가치 5% 알려준단 말이죠. 잔존가치 5%다. 취득가액의 5%다. 그러면 이거 사용하면 된다? 손대면 안 됩니다. 이거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회계 2급, 1급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요 내용들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요 말, 왜 정률법을 구할 때 잔존가치를 취득원가에 5%로 적용했는지 그거 알려드리려고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좀 더 진하게 되려나? 모르겠다. 하여튼 최대한 좀 진하게 해보자고요. 됐어. 80%라면 어떻게 되나?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인데 이중체감법은 이 정액법의 2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혹시 연수학기법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오케이.
어디 궁금한 건 질문하시라 그랬어요. 이건 다 저기 회계 1급, 세무 2급, 회계 1급에서 주로 나오는 것들이라서 생산장 비례법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신규 취득 자산과 기존 처분 자산의 감가상각비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건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자산을 갖다가 2020년 1월 1일 날 취득을 했어요. 근데 얘를 갖다가 2022년 7월 1일 날 얘를 갖다가 처분했다 그러면 2020년과 2021년은 1년씩 감가상각하면 되죠. 근데 중간에 7월 1일 날 처분해버리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사용했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감가상각 해야 되죠.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분 시점까지 월할 상각해서 감가상각 하는 걸 반영하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어디서는 그렇게 하래요? 재무회계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배우시게 될 법인세법에서는 굳이 사용한 날짜까지 감가상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건 나중에 처분할 때 처분손익이나 감가상각비나 세법 입장에서 봤을 때 비용인 건 똑같죠. 이거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 그랬는데, 자 봐요. 조금 아까 사용과정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사용과정.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첫 번째 이슈가 제가 설명했을 때는 요 자본적 지출이냐 수익적 지출이냐 이거라 그랬었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여기 정리해 볼게요.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게 지금 시간이 떨어져 있어서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요. 유형 자산의 이슈는 첫 번째가 부대 비용이에요. 취득 시 발생하는 이 부대 비용 어떻게 할 것인지가 보편적으로 회계 1급, 그 다음에 세무 2급에서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취득할 때 지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있었죠. 세무 2급과 이제 세무 1급의 포인트는 취득할 때 또 하나 이슈가 추가된 게 있다면, 여기 취득하는 자산들 있잖아요. 취득 원가 얼마로 할 겁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교환도 했었고, 정부 보조금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했었고, 무상 취득하는 경우도 했었고, 현물 출자하는 것도 배웠었고, 일괄 취득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 이슈였었어요? 취득할 때 부대 비용은 회계 1급 정도, 회계 세무 2급 정도의 수준이라면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의 취득 원가 얼마를 기록해야 돼요? 그게 이제 세무 2급과 세무 1급의 시험 문제의 요소들이란 말이죠. 자, 두 번째로는 이게 취득 과정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용해야 돼요.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는 뭐냐면 결국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돈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여기 자산을 취득하고 나면 사용 안 해요? 사용하죠. 사용하게 되면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회계 담당자가 기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기록하는 거 첫 번째 이슈, 바로 얘가 교재로 나온다. 교재에서 얘기한 걸로 쓴다면은 제가 얘기하는 대로 한다면 얘가 자본적 지출이냐? 자본적 지출은 무슨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뜻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수익적 지출은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라는 뜻인데 왜 자산 처리해야 되고 왜 비용 처리해야 되느냐고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아까 감가상각비 설명했던 그 이유예요.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만약에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교체했다면 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걸 그 해에 왕창 비용 처리해버리면 당기순이익에 직바로 타격이 가니까 비용 처리하지 말고 걔를 자산에 포함시켰다가 그 자산 내용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할 때 그때 조금씩 비용 처리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수익적 지출은 어때요? 수익적 지출은 금액이 그닥 크지 않으니까 그냥 비용 처리해서 올해 당기순이익에 반영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그러니까 비용 처리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배웠던 자본적 지출 내용들 보면 돈 억수로 많이 나가는 것들이에요. 그죠? 엘리베이터를 교체한다든지 냉난방 장치
건물 전체 한번 뜯어서 고치려고 해봐. 돈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증축을 한다든지, 뭐, 그 다음에 반공을 판다든지, 건물을 만든다든지, 개량한다든지, 돈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들, 우리 보통 그런 걸 뭐라고 표시를 했었어요? 자본적 지출로 하고 자본에다가 포함시켜라.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원상 복구나 회복의 결과, 보편적으로 건물을 새 거 샀다고 가정했을 때 모든 게 다 새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얘네들이 좀 노후가 되죠. 우선 간단하게 건물의 그 도색, 빛이 반해갖고서는 건물 허름하게 보이잖아. 한번 도색하면 새 것처럼 보이죠. 그 도색 비용. 여기 오래 사용하게 되면 유리창이나 여기 창문 샤시 같은 것들 다 못 쓰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럼 교체해줘야 되죠. 얘네들은 다 원상 복구의 의미예요. 근데 자본적 지출은 의미가 재산적인 가치의 증가 또는 내용연수의 증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자본적 지출의 의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도 회계 2급, 회계 1급 배우시면서도 많이 시험 문제에서 보셨던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은 그 차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예전 그 급수에서 봐야 될 것들이고 세무 1급 정도에 와서는 뭘 따지셔야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회계 1급부터 나오기는 했었는데 지금 우리는 법인세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계정들 중에서 법인세법하고 밀접하게 연결된 계정들의 개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였었냐면 자 엘리베이터 교체했어요. 엘리베이터 교체했으면 얘는 자본적 지출이잖아요. 그럼 계정은 뭐라고 써야 돼요? 건물이니까 건물 여기 500만원 들어갔다고 치면 500만원 이렇게 써야 되죠. 그죠? 근데 이 담당자가 건물 이거 아니 엘리베이터를 교체했는데 그게 왜 건물이야? 즉 자본적 지출의 개념을 몰라. 그러면 그래도 건물에서 들어간 돈은 수선비라고 쓰는 걸 알아. 그래서 수선비 500만원 이렇게 썼을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인세법에도 요거 연결된 게 있기 때문에 재무회계에서 이 개념부터 먼저 알아들으셔야 된단 말이죠. 이건 지난번에 제가 예를 설명해 드렸던 것도 똑같이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 건물이라는 자산을 쓰지 않았으니 건물 자산이죠. 근데 이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그럼 자산은 과대평가가 될까요? 과소평가가 될까요? 이 자산은 과소평가가 되겠죠. 그죠? 자산이 과소평가되면 비용은 어때요? 비용은 얘는 쓰지 말아야 될 건데 썼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과대평가가 된다.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이익도 자산하고 이제 다 똑같죠? 영향이. 그러면 이익도 과소평가되고 자본은요? 자본도 과소평가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도 과소평가된다. 이거 아셔야 된다고요. 이 개념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급수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보편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거 여기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거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여기 설명도 그렇게 나와 있죠. 이익이 과소기상되어 뭐 비밀 적립금이 발생한다, 뭐한다. 요 말뜻을 지금 제가 설명해 준 걸 모르고 있으면 우리 한글로 읽어봐도 얘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무 2급에도 나왔었고, 세무 1급에서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 뭐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은 뭔지 또 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잠깐 읽어보고 용어가 이해가 되는지. 세무 2급에 이거 나왔던 거라 그랬어요. 자, 유형자산에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 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 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요 세 줄 읽었죠? 이해가 돼요? 이게 뭔 소리래? 분명히 검정색은 글씨인데 하얀색은 종이일 뿐이고 머릿속에 정리되는 내용은 없고, 그죠? 손상 징후는 또 뭐고, 그죠? 그다음에 뭐 여기
사용 및 처분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 흐름 총액 발음도 안 나. 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별 희한한 말 다 하고 있죠. 지금 제가 요거는 PPT를 한번 설명을 잠깐 써놨는데 PPT를 보여드리는 것보다 제가 써드리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게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만들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 설명을 듣고 여기 설명된 내용하고 회계 처리된 거 있죠. 요게 이해가 돼야지 제 설명을 잘 알아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설명을 못했거나.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차량 운반구 샀던 거 기억나시죠? 얼마짜리였어요? 그냥 500만원짜리로 할게요. 자, 여기다가 차량 운반구 500만원 주고 이렇게 샀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잔존가치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 쓸게요. 잔존가치는 제로고요. 그 다음에 내용 연수는 몇 년? 5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케이? 자, 취득 시기는 1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지금 사용한 지는 저기 4년 됐어요. 그러면 나누기 5하면 5년이면 매년 얼마씩 감가상각을 해주게 됩니까? 100만원씩 가지게 되죠? 근데 제가 지금 몇 년 사용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는 500만원이고 4년 동안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됐어요? 400만원 이렇게 됐겠죠? 100만원씩 좀 감가상각을 했으니까 그러면 장부가액이 나오겠죠? 장부가액은 얼마가 됩니까? 100만원 이렇게 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얘는 그 차를 사용하는 동안에 아무런 이상 징후 없었어요. 그냥 사용했고 그 다음에 그거 감가상각해서 지금도 그냥 계속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결산하기 얼마 전에 차하고 나가다가 기둥에다가 빵 박아서는 한쪽이 박살이 났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장부가액상으로는 100만원이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지금 얘를 갖다가 사고가 났으니 4년 동안이나 탔으니까 얘 그냥 팔아치우고 새 거로 그냥 살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중고차 시장에다가 물어봤더니 얼마를 주냐면 얘를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순공정가치라고 불러요. 공정가치라는 용어는 아시죠? 그죠? 근데 순공정가치의 용어는 순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차를 갖다가 공정가치대로 팔면 예를 들어서 80만원 받을 수 있어. 근데 거기 차를 수리해야 되잖아요. 그 수리비를 빼고 주겠죠. 자기네들이 돈 들여서 수리해야 되니까 이 차 가치는 수리가 다 되었을 때 80만원 줄게요. 이런 뜻인데 지금 한쪽 박아각서는 박살났다며 그거 수리하는데 30만원 들어간대. 그럼 그 수리비는 빼고 얼마만 주겠어요? 50만원만 주겠죠. 그래서 얘 순공정가치는 지금 얼마짜리가 됐냐면 50만원짜리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얘를 갖다가 그러면 수리를 해가지고 그냥 사용하자. 그럴 수도 있잖아. 여기 1년 정도만 더 타서 내용연수 5년 맞춰가지고 1년 지금 잘 굴러는 가니까 그것만 땜빵에서 떼우고 난 다음에 그냥 사용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판단할 때. 얘를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회계 담당자들은 계산에 능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용어를 다루는 전문가들이라 그랬었죠. 여기 용어를 갖다가 계속 사용 가치라고 불러요. 회사에서 계속 사용 가치는 지금 얼추 보니까 70만원은 되겠어요. 1년 동안 계속 더 사용한다면. 근데 얘는 추정이겠어요? 확실히 이 금액이겠어요? 다 추정이에요. 근데 얘는 순공정가치는 팔려고 물어본 거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원래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는 장부상 100만원짜리의 차량 운반구 유형자산인데 얘가 사고가 한번 나무로 인해서 두 가지 가격이 발생하게 됐죠. 그죠? 그럴 때 요 차이 나는 금액은 100만원보다 얘는 작죠.
그 차익이 나는 금액만큼을 특별한 이벤트, 사건으로 인해서 자산의 값어치가 이렇게 삥 떨어지잖아요. 그럼 보수주의에 의해서 시장 가격대로 기록을 하라는 게 재무회계잖아요. 지금 재무상태표에 100만 원 이거 기록하는 게 가격이 맞아요, 안 맞아요? 현재 가치 얘는 아니잖아, 지금.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가격이 더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보수주의에서 비용은 바로 인식한다 그랬었죠. 기억나요? 그럼 보수주의에서 둘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할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어떤 걸 사용하느냐고요? 더 큰 거. 맥스하고 비교해서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금액이 더 커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계속 사용 가치가 더 크죠? 오케이? 이하고 뭐하고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예. 얼마 손해봤어요, 우리? 30만원. 그럼 얘는 정상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손상차손은 비용 계정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우리가 손실을 기록하는 손상차손 얼마 기록한다? 30만원 이렇게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는 뭐라고 썼었죠? 감가상각 누계액 썼죠? 손상차손에서도 손상차손 누계액 이렇게 똑같이 써야 계정. 이 계정도 물론 처음 보시는 우리 민지씨도 있겠죠?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들어본 것 같아? 아, 기억이 안 난다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1단계예요. 1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요거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자, 요렇게 두 개 중에서 어떤 거하고 큰 거 하고 우리가 지금 장부상 아무런 일 없을 때 있었던 차이나는 금액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그 금액을 차변에 뭐라고 쓴다? 손상차손. 그 다음에 손상차손 누계 이렇게 기록한다. 이해되셨어요? 요 손상차손 누계 요 환입도 있어요. 근데 또 한꺼번에 여러 개 설명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복습하실 때요. 손상차손 누계 계산하는 거 요런 거 내용이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여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뭘 뜻하는 것인지 비교를 해봐야 될 테니까요. 자, 유형자산에 손상지구가 있다고 판단할 때 이거는 저기 차량운반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산할 때에는 기계장치도 유형자산들 있죠. 손상지구가 있는 것들 어떤 일로 인해서 기계장치도 사용하다 고장날 수 있잖아요. 특별한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갑자기 폭설이 와가지고 왕창 내려앉아고 기계가 박살이 났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손상이 된 거예요. 손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 왜 손상이 있다고 판단하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 값어치가 떨어졌겠다 판단됐을 때에는 손상차손 계정을 다 사용해서 현재 가치를 반영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손상 징후가 평상시하고 다르게 이렇게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처분으로 인해 이건 사용하는 거고 얘는 처분하는 거예요. 맞죠? 그걸로 인해서 미래 현금흐액 총액 추정치가 장부금액보다 얘보다 다 미달하죠. 이해돼야 안 돼요. 소극적으로 하면 빨리 하고 넘어가 버릴 거예요. 과격하게 이해됐으면 이해됐다고 해주셔야 되지. 그 다음에 장부금액을 회수 가능, 지금 여기 만약에 장부 가능액을 갖다가 100만 원인데 회수 가능액이 이 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두 개 중에서 선택을 해야지 되는데, 그죠? 그 차액을 뭘로 한다고요?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시험 문제에서는요, 두 개를 비교하지 않고 아예 금액 하나만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이런 개념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회수 가능액은요, 지금 75만 원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그럼 이 회수 가능액과 장부가액과 차이 금액은 얼마가 나요? 25만 원만 적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상적으로는 요거 두 개 비교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우리 재무회계에서 저기 사용하는 가치 중에서 계속 사용 가치, 기업 사용 가치 이런 용어가 나오거든요. 바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용어들 구분하라고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린 것이랍니다. 자,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에 장부 금액이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해서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 환입으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그냥 개념만 설명해 드릴게요. 시험 문제 진짜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정도로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지금 여기 차량 운반구를 갖다가 1년 더 사용하게 되면 100% 지금 감가상각이 완료되죠. 장부가액은 얼마가 돼요? 0원이 되죠. 0원이 되는데 다음에 또 요거를 계산해 봤더니, 이런 그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거기서 5만원이 나온 거야. 지금 우리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0원이죠. 근데 이거 계산해서 봤더니 얼마가 돼 있어요? 5만원이 남았어. 그럼 요 손상차손 여기 인식했던 30만원에서 5만원을 손상차손 환입, 그래서 차변으로 환입을 해주란 얘기예요. 그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5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차변에 여기 손상차손 누계 있었죠. 저기서 얼마만큼만 뺀다. 손상차손 누계액에서 5만원 이렇게 빼시고, 대변에다가는 손상차손 환입이라는 기종으로 5만원 이렇게 쓰면 된다는 게 여러분 교재 밑에 있는 설명이에요. 근데 거기는 금액을 안 쓰면 너무너무 답답해. 그래서 금액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써지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손상차손 환입이라는 계정을 요때 쓰는 것이다.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까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건 5줄밖에 안 되는데 내용은 상당히 좀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근데 이거 뭐 특별하게 쓴 건 요거밖에 없어요. 용어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로 인해서 우리 유형자산이나 그런 재산들이 상해가 생겼을 때, 손상이 생겼을 때 반드시 처리해주게 돼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밑에 요거 회복되면 기정들 이렇게 쓰는 건 이제 금방 이해가 되셨죠? 됐나요? 여기 굳이 유형자산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유형자산은 벌써 지금 차량 운반 그런 거 알려 줬잖아요. 그죠? 그럼 차량 운반구 손상차손 이렇게 쓰겠어요? 유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차입원가 자본화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렇게 예를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고 용어를 보도록 할게요. 내용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차입원가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단기 차입금이라든지 그냥 장기 차입금 생각해요. 장기 차입금. 근데 장기 차입금이 됐던 단기 차입금이 됐던 우리가 얘를 왜 돈을 빌렸냐면, 우리가 건물을 지금 짓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자가건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가건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건물을 짓다 보면 돈이 모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돈 빌리면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 아니죠. 당연할 수 있잖아. 지금 주변에 건물 사거나 짓는 분들 다 자기 돈 갖고 져요? 미쳤어? 근데 망했어. 왜 그래요? 지금 저 살고 있는 동네에 지금 거기 3년째 왔는데 그 건물 그대로 있어요. 지어놓고 한 점포가 안 나갔어. 그러면 땅에다가 건물 지어놓고 거기서 분명히 꼬셨을 거라고. 여기다 지금 건물 지으면 대출 받아서 그거 여기 임대해주고, 그다음에 돈 받으면 이자 내고도 땅 그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면 시세 차익도 할 수 있다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근데 저렇게 안 나가면 지금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임대료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건물은 저렇게 지어놨으니 뭐는 시작됐겠어요? 감가상각도 있잖아. 가격은 지금 그쪽 땅값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좀 엄청 심각한 거예요. 근데 또 잘 되는 데는 되게 잘 돼. 그래서 대로변 그 교차로 있잖아요. 그쪽 근처에 있는 건물들은 그래도 빨리 나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른 그 위쪽은 참 이거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주 되고 싶은 사람은 많겠지만 건물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진짜 쌩 거지 됩니다. 그냥 그 건물뿐만이 아니라 그 나중에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 들어오겠죠. 그냥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그럼 땅도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하튼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 설명은 종쳤으니까 이거 간단히 설명하고 이거 지울게요. 건물 질 때 이렇게 돈을 빌렸다면 건물 짓는 기간 동안에 돈을 빌렸으니 뭐가 나가요? 이자 나가죠. 그죠? 그래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금 100만 원 냈다고 가정을 합시다. 오케이? 아직 건물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계정 뭐라고 써야 돼요? 이자 비용이라고 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자 비용 100만 원. 돈 빌려서 이자 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차입 원가, 차입을 갖다 했는데, 그죠? 이 이자에 대해서 얘는 자본화 요건을 충족했다는 말을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얘는 뭐하고 똑같아지는 거다? 그 건물의 부대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쓰면 된다? 건물 얼마? 100만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되셨어요? 그래서 차입원가의 자본화라는 개념이 바로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문제에서 어떻게 가르쳐준다? 이자를 냈는데 그 이자 비용은 자본화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러면 비용 계정 쓰지 말고 자산 계정 쓰라는 거예요. 또 재고자산을 살 때 돈 빌릴 수 있잖아요. 상품 살 때 마찬가지예요. 상품의 부대비용 되는 거예요. 그거. 이자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그 상황에 대한 목적과 그 상황을 알아야지 무조건 은행에 이자 냈다고 해서 이자 비용이라고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직원들이 밥 먹었으면 무조건 복류생비예요? 거기 거래처하고 같이 먹었으면 접대비도 될 수 있잖아요. 그 만난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직원이 많이 먹었다고 해서 복류생비 쓰는 게 아닌 것처럼 회계 담당자들은 그 돈을 쓴 목적, 우리 재무회계에서에게는 실질적인 그 경제 거래를 갖다가 기록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가 뭐냐를 갖다가 기록하는 것이지 무조건 계정 안 개해놨다고 그거 쓰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무1급에서는 여러분 이런 구분들을 이론적으로 자꾸만 듣고 반복해서 익히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강조하는 바이고, 시간이 걸려도 열심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시겠죠? 네,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들 한번 같이 읽으면서 그 말뜻이 뭔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차입원가는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를 들어서 기간 비용이라는 것은 그 기간에 발생한 비용이란 뜻이에요. 1년 동안에. 그러면 비용이면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 부동산과 제조, 매입, 건설, 개발, 개시되는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 이것도 들어간다 그랬죠? 거기에 따른 자금의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차입 원가는 그 자산을 취득에 소요되는 원가로, 부대비용이죠? 취득에 소요되는 원가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처리해야만 한다예요? 처리할 수 있다예요? 바로 요것도 이제 법인세법에서 그런 차이에 대한 설명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내용,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법인세를 배우려면 재무회계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법인세도 헤매는 판인데 재무회계도 정립이 잘 안 돼 있어서 그 말조차 못 알아듣는다면 양쪽을 다 몰라. 그러니까 에이 찍어야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재무회계가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물론 법인세도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절대적인 시간이 이해할 때 필요하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반복 학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용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차입원가의 범위. 그러면 어디까지 차입원가를 갖다가 이렇게 자본을 할 수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본다면, 차입원가에는 장단기 차입금, 제가 이걸로 예를 들었죠. 사채를 갖다 발행해서 이자 줄 때 발행하는 이자도 있어요. 그것도 여기 들어가고요. 기타 유사한 비용 다 포함된대요. 기타 유사한 비용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 환입액, 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 외화 차입금에 대한 변동
저기 환율 변동 손익, 외환선 손익이나 외환선 차 손익도 있고 차익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이런 것들이 다 그 부대 비용으로서 그 자산 항목들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건 관두고 일단 뭐부터 여기 장단기 차입금으로 이자 발생했을 때 사채도 이자 있는 건 아시니까 이것도 만약에 그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부대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요거 이제 내용들을 알으셨으면 요 용어를 알아들어야 돼. 차입원가의 자본화가 무슨 뜻인지만 알면은 이런 내용들이었구나 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무 1급에서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단 여기서 저기 마무리 짓고요.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